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춥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바이비트 해킹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 동생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어찌됐건 모든 출금 요청이 일시에 뱅크런 비슷하게 일어났는데 잘 처리를 했다. 근데 이게 이제 규모가 굉장히 컸던 해킹이어서 조금 안 좋은 지금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던 지금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생각보다 큰 자산을 여전히 그 바이비트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재밌었던 것은 이제 인트라넷을 접속해서, 이게 보통 핫 월렛을 해킹을 하거든요. 인터넷 접속이 되니까 거기 가서 하는데 홀드 월렛까지 뚫렸다라는 것은 이 북한의 그 라자루스라고 하는 해커 그룹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뛰어난 해커 그룹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약 14억 불, 그러니까 14억 달러가 우리 돈 2조 원 정도 되겠죠. 이제 북한에서 이것을 이제 해킹을 해서 자금을 탈취했죠. 근데 이것을 뭘로 가져갔다? 이더리움으로 가져갔고요. 이후 돈 세탁을 했고, 또 이 자금 중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수합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공포는 사실 저는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역대급 해킹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겠죠. 안 그래도 분위기 안 좋으니까 심리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실제 바이비트 거래소 쓰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아마 많지 않으실 거고, 썼다고 해도 다 돈을 잃은 게 실은 아니거든요. 사용자 중에서 혹시 돈 실제 잃으신 분이 계실까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저는 뭘 도대체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저는 한번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감성적으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결과가 보통 안 좋습니다. 근데 과거부터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해적들, 지금이야 범죄자 혹은 해커들, 이런 친구들이 쓰는 돈이 진짜 돈이다. 그 이유는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이 사람들은 진짜 돈을 들고 어디론가 도망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받아주는 진짜 돈 중에 돈, 진짜 가치 중에 가치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 경향이 실은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물론 과거에는 금이었고 은이었고 보물도 있었지만, 지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탈취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걱정한다? 저는 이게 시간 낭비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커라고 하는 게 이제 해킹이 될 수가 있잖아요. 어떤 거래소든 뚫릴 수가 있습니다. 기왕 쓰는 거래소라면 가장 큰 거래소 위주로 쓰는 게 전 좋겠다. 우리나라로 치면 업비트가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구제라도 받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해킹되면 그거는 진짜 큰일 아닙니까? 큰일이죠. 근데요, 그 투자의 본질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에서 완벽한 것은 실은 없어요. 완벽하려고 하면요, 실은 은행에 맡겨두고 2% 이자 받는 게 제일 안전한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데 은행도 실은 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땅에다가 그냥 돈 묻어놓고 금고에다가 금괴나 달러 집어넣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확실하지만,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00% 확률로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높으면 당연히 리턴도 크다. 해킹도요, 이 불확실성에 실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해킹, 사기, 먹튀, 이제 개인, 저희가 지갑을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도 별도 지갑을 쓰진 않습니다. 그건 역시도 이제 해외 거래소도 잘못하면 이게 실수로 진짜 큰 돈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게임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실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겠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코인이 아직도 그 서부 개척지대에서 이제 막 규제 합법화로 막 넘어가는 지금 언저리에, 과도기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내가 보관해 줄게. 그럼 안전하잖아. 하면서 수탁 시장에 다 뛰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과 DXY는 달러 인덱스죠. 달러와 비트코인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반비례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전 세계는 달러의 약세를 바라지만 사실 지금 달러는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죠. DXY가 106을 하방,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진다면 글로벌 유동성에 매우 좋은 신호가 될 것이다. 현재 106.6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아마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트럼프 특히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된 다음에 강달러든지 강자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반비례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제 의견은 결국에는 달러가 약해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신 버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출처는 저기 라울 팔이 운영하는 리얼 비전에 들어가면 이거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DXY 달러의 강도입니다. 하얀색이 2017년,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했었던 그 첫 해, 그리고 초록색은 지금 현재의 DXY 달러 인덱스입니다. 제가 2017년 1월, 또 25년 1월을 딱 이제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었죠. 보시면 달러의 인덱스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작년이죠. 24년 11월부터 12월 현재까지도 달러 인덱스 지금 굉장히 강달러로 지금 치고 올라갔었죠. 근데 2016년 말에도 똑같은 현상이 실은 일어났었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2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is too strong 이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실제로 2017년 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서 지금도 걸핏하면 미국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해라. 금리 인하 압박을 뭐 예전에도 가했고 지금도 가했죠. 평생을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했던 사람, 부동산 할 때 빚을 안 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냥 고금리 자체를 평생 DNA, 피 속에 고금리를 싫어해요. 저금리, 돈 찍어내는 완화적인 기조로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갈 것이다. 근데 여기 지금 빨간색 보시면 굉장히 위에서 지금 머물고 있으면서 이거 가는 거 맞아? 이 진짜 강달러, 지금 너무 강달러가 너무 센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런 기간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앞으로는 하지만 결국 25년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달러 인덱스가 저는 떨어질 것이다. 약달러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베팅을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왜냐하면 강달러 지금 막 채찍을 엄청나게 휘둘면서 전 세계 관세 정책 얻을 것을 다 얻으려고 하겠지만 이 강달러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강달러는 계속 지속되면 미국에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서 옛날 1990년이었습니까?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호텔에 모여서 특히 그때만 해도 일본이 미국 턱 밑까지 쫓아왔었거든요. 그냥 엔화 절상, 달러 이제 약달러로 환율을 그냥 강제적으로 조정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실은 저 세상으로 갔었습니다.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나왔었죠. 지금 이 강달러가 지금 이렇게까지 지속이 되면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마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계속 될 리는 없겠지만 진짜 그러면 전 이거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본인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강달러와 고금리를 채찍으로 이게 이제 협상 무기잖아요. 얻을 걸 다 얻어낸 다음에 결국에는 제가 뭐 약달러라고 하기는 그렇고 중달러, 중립금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더 낮은 금리를 결국에는 이거 실행을 할 것으로 저는 내다보는 겁니다.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M2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동성이죠. 2017년 사이클의 글로벌 M2가 하얀색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초록색은 작년 말과 이제 올해를 나타내겠죠. 이것도 보시면 2016년 처음 이거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리고 작년 11월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그러니까 실은 이게 좀 이렇게 하락을 했었죠. 하락을 했었고 현재 지금 이쯤 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초록색 보시면 올랐다가 살짝 지금 고개가 약간 밑으로 내려갔죠. 하지만 결국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 것이다? 유동성은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이 유동성이 지금 약간 억눌려 있는 게요. 실은 강달러의 영향도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이제 빚이 다 달러 빚이거든요. 근데 달러가 당연히 스트롱하니까, 강하니까 빚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어찌됐건 여기 지금 빨간색 제가 또 표시를 해봤는데,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이것만 놓고 보면 가는 거 맞아? 이거 진짜 돈 푸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구간이 지금 거의 뭐 한 4개월 정도 될까요? 5개월? 생각보다 긴 기간 동안 유동성이 횡보한다는 얘기예요. 이 구간을 어떻게 보면 좀 버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트럼프가 얻을 걸 얻는 다음에 달러 찍고 금리는 내릴 것이다. 미국이 먼저 이렇게 가줘야 그 다음에 중국이다, 유럽이다, 지금 힘든 국가들 너무 많습니다. 경기 침체가 실은 뭐 2년, 3년간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야 비로소 금리 인하하고 돈을 찍어서 다 같이 파티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복병이 있죠.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인하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연준에서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CPI, 소비자 물가가 지금 너무 높아요. 트럼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악의 근원은 뭔지 아십니까? 현재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지금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못 잡은 것은 바이든 대통령, 그 다음에 연준 의장 탓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만약에 내 만약에 재집권을 지난번 했으면 러시아 전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셰일 가스의 공급량 증가를 뭐 당연히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셰일 가스 그 에너지를 생산해라. 왜?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야 CPI도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오펙이라고 있죠. 그 석유 중동에 있는 생산자 그 집단 카르텔에도 너희들 생산 더 늘려, 기름값 더 낮춰야 된다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왜요?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물가를 잡기 위한 우선 과제 중에 하나가 실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쟁의 끝입니다. 종전을 이제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2주 내로 이제 종전 협상, 지금 뭔가 얘기가 오고 가고 있겠죠. 종전을 하면요, 트럼프 입장의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바이든은 2년, 3년, 지금 3년이 넘어가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나는 한두 달 만에 끝냈어. 이거 공적으로 세울 수 있겠죠. 두 번째, 무제한 돈을 사실 찍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 지난 22년, 23년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에 뭐 되게 오래 갔잖아요. 물론 돈을 찍은 것도 있지만 전쟁의 탓도 있어요. 공급망이 그렇게 붕괴가 됐었지 않습니까? 뭐 밀이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그 식량 자원을 그렇게 생산하는 줄씨는 몰랐거든요. 러시아는 더 대국이죠. 전쟁이 끝나면 물가가 잡히는 효과가 실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아마 보셨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도 트럼프가 누구 편 듭니까? 팔레스타인 편 들던가요? 그냥 좀 심한 발언을 하는 거,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편파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블랙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대계 금융 자본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나 대통령을 시켜줬는데 이스라엘 편을 안 들 수가 있습니까? 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조기 종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명분도 챙기고 뭐 평화를 사랑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실리도 다 얻는 기업. 실리는 뭡니까? 물가를 잡아야 그 다음에 Make America Great Again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찍고 금리 낮추고 경제 살리고 시장은 상승시키고. 이해되시죠? 이게요 사실 우리한테도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잡혀야 QE, not QE 뭐 이게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2008년도였습니까? 그때 이제 그 글로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돈을 뭐 너무 많이 그때도 찍었었죠. 그때 이후로 QE라는 단어는 실은 약간 금기어가 됐어요. QE는 약간 더러운 단어인 겁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월가 저 이제 감옥에 가도 시원찮을 사람들이 수백억 이렇게 그러니까 대마불사된 거죠. 그 은행들 다 살려주고 QE라는 단어를 못 쓰지만 결국에는 QE를 할 겁니다. 금리나 돈 찍기 해서 약달러 강자산으로 올해 뒤로 가면 갈수록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FTX 얘기를 잠깐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채권자 돈을 뭐 1차로 한번 나눠줬다라고 하는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채권자의 한 10명 중 8명은 암호화폐에 다시 투자할 것이다. 그러면서 62%는 솔라나를 또 사고 싶다. 그렇게 데이고도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죠. 22년 11월 그때 잃었던 코인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상환을 해준다. 저 같으면 굉장히 찝찝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1차 자금 상환은 완료를 했다. 근데 5만 달러 미만의 채권자, 소위 말하는 소액 투자자들부터 돈을 돌려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약 8억 달러가 16만 2천 개 계정에 반환이 됐다.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1인당 대략 평균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될까? 대충 5천 달러 정도 됩니다. 5천 달러는 우리 한화로 하면 720만 원 정도거든요.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보긴 조금은 어렵죠.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에게 먼저 돈을 돌려줬다. 근데 예전에 보시면 FTX 때 총 피해 규모가 20조 원이 넘어갔던 게 혹시 기억나십니까? 20조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 8억 달러 상환을 한 것은 실제로는 거의 한 5%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95%는 상환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2차 상환이 있다. 근데 이것은 4월 11일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조 중에서 19조는 아직 상환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5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치면 최소 7천만 원, 뭐 몇 억에서 몇 십억, 소위 말하는 큰선 투자자들에게 돈을 아직은 돌려주지 않았고 4월 11일로 예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또 말이 바뀌어요. 4월 11일 날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날 기준 4월 11일 기준으로 채권을 청구한 사람들에게 5월 30일에 자금 상환을 하겠다. 그러니까 4월 11일 청구한 그 기준으로 5월 30일 이게 이제 5, 그러니까 5월 말까지 해서 큰 손들에게 이때 내가 돈을 돌려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다시 바꾼 겁니다. 제가 얘기를 왜 드렸냐? 5월 30일 이것도 바뀔 수 있습니다. 또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지만 이때 이제 19조라고 하는 돈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 사람들이 지금 코인 다시 살 거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때 큰 유동성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호재죠. 왜냐하면 누군가 와서 코인 뭐 몇 조도 아니고 뭐 10몇 조를 코인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호재가 맞는데 동시에 그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그때가 소위 말하는 약간 뭐 이게 사이클 최고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약간 그 로컬 탑 정도는 될 수 있겠다. 그때는 오히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가 이 포트 녹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뭐 군사 기지입니다. 여기에 금을 재무부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안전하니? 이거 금 보유고 한번 좀 투명하게 까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얘기를 갑자기 했어요.
여기가 약간 이제 보안상 방문 금지 시설이거든요. 이제 역사적으로 1974년, 2017년에만 외부의 방문객을 허용했지. 약간 이게 좀 극비리의 이제 보안으로 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왜거든요. 왜 갑자기 금에 대한 보유고를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분석. 미 정부에서 금 보유랑 만약에 이거 감사를 한다면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이게 왜냐면 미 정부에서 감사를 추진하면 비트코인으로 갈 이유는 감사가 실제 이루어졌는데 금 현물 ETF,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뿐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실은 ETF를 되게 선호합니다. 기관 투자자도 선호하는데 금 현물 ETF인데 실제 금 보유량이 만약에 입증이 안 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금을 이제 ETF로 사고 파는 건요. 실제로 그날 실물 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금을 기반, 금은 이제 어디에다 보관해 놓고 종이 쪼가리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 근데 금이 있는 건 맞니? 이걸 만약에 입증을 못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쏠릴 것이다. 이건 뭐 저는 뭐 그 사실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지금 가정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미국의 현재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금을, 그러니까 재무부 소관이에요. 금 지금 보관하는 게 우리 매년 감사받고 있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그 일론 머스크를 반박을 한 거예요. 실제로 지난 2017년 그때는 트럼프 일기죠. 그때 당시 미국의 재무장관 문유신 이 재무장관이 실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군사기지로 가서요. 금을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재무부가 전체 이제 100% 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대략 절반 정도를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한 8년 전이죠. 근데 만에 하나 이제 실물금이 부족하다면 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돈이 이제 신뢰도가 그냥 완전히 무게중심이 바뀔 수 있다. 지금 이런 가정인데 저는 이게 사실로 드러날지 아닐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의 기조와 뒷단에 있는 세력들을 보면 실물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디지털 골드를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저 같은 사람한테는 100배 더 나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할 뿐입니다.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SEC가 코인베이스와 소송 철회에 합의했습니다. 뭐 SEC 게리 겐슬러 의장이 나가니까 뭐 얼마 전까지도 이거 뭐 소송을 연장한다 만다 했었거든요. 실제로 뭐 돈도 낼 필요 없이 뭐 소송은 이제 곧 기각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SEC에서 작년 8월 달 오픈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1위 NFT 시장, 그 NFT 파는 곳이거든요. 여기에도 웰스 노티스를 날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NFT를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게 실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와서 SEP 121 회계 지침도 이게 이제 은행이 사실상 코인 보유를 금지하는 뭐 이런 그 가이드였는데 이것도 폐지가 됐고요. SEC 다른 소송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뭐 크라켄이다, 바이낸스다, 리플이다 등등등 있잖아요. 뭐 제가 볼 때 이게 철회가 뭐 진짜 저는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폭스 비즈니스의 엘리노 터렛, 저는 이 사람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세력들의 대변인,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리플은 코인베이스보다 절차적으로 훨씬 더 복잡해. 야, 리플 소송은 쉽게 끝날 것 같아? 아닐걸?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SEC가 항소를 뭐 취하할 수도 있는데 합의를 해야 되고 저기 뭐야 저번에 그 리플 소송 담당 판사가 있었죠. 아날리사 토레스가 이거 좀 도와줘야 돼. 이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확실할걸?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는 SEC랑 쉽게 합의를 했지만 리플은 어려울걸? 이게 근데 혹시 말일까요? 이게 행동입니까? 당연히 말입니다. 말은
필터링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질질 끌려갈 수 있다. 이 친구가 세력들의 대변인이죠. 저한테는 진짜 어떻게 들리냐면 너희들 특히 개미 투자자들 XRP 얼씬도 하지 마. 너희들 리또석 잊었니? 이거 하지 마. 알았어? 진짜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요. 반면에 똑같은 상황인데 비트와이즈 CIO 매트 호건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이제 실제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지금 팔고 있는 사람이고요. XRP도 지금 ETF 신청했거든요. 비트와이즈 이 사람은 왜 아까 그 퍽스 비즈니스 기자와는 좀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 현물 ETF 좀 수요가 장난이 아니야. 이거 사고 싶은 사람 지금 깔렸어. 그리고 SEC는 지금 이제 현재 행정부 하에서는 굉장히 지금 태도가 많이 바뀌었잖아. 찐코인으로 돌아섰잖아. 그리고 그래서 XRP나 솔라나 이 알트코인 ETF 승인 제가 볼 때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전혀 다른 얘기를 둘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비트코인 2014년, 15년, 뭐 그다음 18년, 19년, 그다음 22년, 23년 하락장이 뭐 한 3번 정도 겪다 보니 그때만 해도 뭐 빚도 속이었죠. 비트코인에 또 속았었죠. 정말 뭐 처절했습니다. 근데 이제 리또 속도 실은 처절하죠. 뭐 거의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속고 있잖아요. 리또 속. 근데 지금은 보니까 이또 속 같아요. 이또 속. 이더리움에 또 속는 사람들. 이더리움이 간다 하는데 뭐 가긴 뭘 갑니까? 계속 뭐 떨어지고 뭐 해킹 나고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뭐 90% 이상의 대중들이 속을 때 있죠. 그때 기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끝났어, 망했어, 죽었어 할 때 그 큰 기회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끝난 애들도 많아요. 진짜 그런 자산도 많습니다. 이게 지금 투자 권유하는 게 아니고요. 잘 보시면 대부분 속을 때 나만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정말 그 엄청난 양의 공부와 경험과 연륜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갖춰지는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알트코인이 많아도 너무 많더라. 그래서 유동성이 와도 나는 이 코인은 안 갈 것 같은데 전 어느 정도 그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옛날 그 2017년 스타일의 그냥 비트 이더 가면 그냥 다 같이 우르르 갔다 우르르 떨어지는 것은 저는 그런 식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봐요. 미국산 코인들, 현물 ETF 곧 있으면 승인이 될 후보군 코인들, 세계경제포럼, ISO 2002, 서클이나 테더가 지원을 하는 체인 중에서도 시총이 가급적 큰 코인 위주로 투자를 가져가시는 게 저는 여러모로 좋다라고 봐요. 이 코인 외에는 그러니까 아마 오를 때 같이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유동성이 거기까지는 안 갈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기사거든요. 미국의 상원 의원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신시아 루미스라고 들어보셨죠? SEC에 지금 이 사람이 뭘 했나 봤더니 암호화폐 ETF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해 주십시오 라고 촉구를 했답니다. 신시아 루미스는요. 정말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입니다. 거의 마이클 세일러와 동급이에요. 실제 두 사람이 친합니다. 비트코인 그 예전에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그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 그 법을 실제로 그 이제 상정을 발의했던 사람이 누구다? 신시아 루미스입니다. 5년간 굉장히 구체적으로 법을 발의를 했었어요. 지금 약간 또 근데 나중에 또 발의가 또 되겠죠. 앞으로 5년간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삽시다. 실제로 이게 이제 신시아 루미스가 했었고요. 금을 팔고 우리 비트코인 사야 됩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실제 트럼프와 마이클 세일러와 친분이 깊습니다. 근데 이거 혹시 이해되십니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티즘 선두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제 와서 알트코인 현물 ETF 심지어 이자까지 그 발칙한 이자까지 주는
이거 이제 추가하라는 거죠. 지금 이더리움, 이제 나중에 솔라나, 뭐 아발란체, 카르다노 이 시간 순위거든요. 지금 이걸 왜 압력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거 이유를 아시는 우리 구독자분 계십니까? 이 사람 비트코인 맥시입니다. 알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조차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찾아보면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거 좀 신기하죠? 제 생각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 비트코인 그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는 말에서 마지막 행정명령 내릴 때 용어가 다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은요. 이 진짜 말도 안 되게 규모를 확장을 너무 시켜도 너무 시킨 거예요. 거기 이제 보면 주마다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 비축 이 법 다 주별로 미국에서는 다 이거 발의하거든요. 시총이 7,500억 달러 이상이면 디지털 자산으로 비축하자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현재로서는 그 시총 기준을 충족하는 게 비트밖에 없어요. 근데 이더리움, XRP, 솔라나 좀 후보군들이요. 이 지금 제가 볼 때 몇 년 지나면 그 시총 다 넘어가요. 그러면 그거 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알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지금 신청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리고 신청하는 족족 옛날에는 그냥 다 리젝트 했거든요. 지금 신청하는 족족 SEC에서 다 받아줍니다. 지금 뭐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뀐 거죠. 핀코인법 이런 것들을 상정을 하고 법안 발의를 하는 게 진짜 루미스 의원이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열정이 갑자기 공부를 했더니 뭐 블랙락도 마찬가지죠. 제 생각은 물론 뭐 트럼프, 루미스, 일론 머스크, 게리 겐슬러 등등등 있죠. 뭐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이 사람들은요 실은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 전문 용어지만 얼굴 마담입니다. 그 사람들이 앞에서 하는 건 맞는데요. 뒷단의 기획자가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섀도우 스테이트라고도 하는 블랙락 같은 그 월가의 전통 금융, 유대계 금융 자본들이 쥐락펴락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만든 게 겉에서 봤을 때는 리플, 서클, 에이스 엑스틴지, 코인베이스 거기서 로비 엄청 했잖아요. 그런 거 같은데 그 뒷단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이나 언론에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역할 대행 시켜서 본인들의 지금 최강국의 지금 권력자 만들어 줬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다 지금 친코인으로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수천억 집어넣어서 그 코인 반대하는 사람 진짜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 밈코인, 리브라. 이게 했다가 제가 이거 저도 해외 유튜브 방송을 듣는데 이거 진짜 양아도 이렇게 하진 않아요. 굉장히 저급하고 비열한 방식입니다. 그 멜라니아 코인도 그 리브라 코인 그 만든 애들 똑같거든요. 정말 이런 사태가 지금 대통령이 했다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알트코인 시장판 기준 FTX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밈코인 지금 시장 뭐 솔직히 얼마 전만 해도 도지코인부터 해가지고 밈코인 천국이었잖아요. 밈코인, 알트코인 시장 그러니까 버전의 FTX 사태를 지금 누군가 터뜨린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금 똑같죠. 지금 상황 근데 동시에 알트코인 현물 ETF에 지금 뭐 집어넣자고요? 이자 집어넣자고 상원 의원들이 지금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지금 소송 이제 종료됐잖아요. 지금 리플 뭐 그 하나마나한 거 지금 이제 그 날짜만 재고 있는 거고 법 통과가 이제는 임박했어요. 진짜 임박했습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미 투자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진짜 별의별 쇼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폭등 전야로 저한테는 읽혀집니다. 이거 매수 추천 아닙니다. 뭐 밈코인이다 뭐다 지금 그러니까 뒷단에선 작업을 다 해놓고 겉에서 보이는 건 뭐 그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알트코인, 밈코인을 다 이제 밑장을 쭉쭉 빼면서 이제 피범벅이 됩니다. 뭐 14조 원이 선물이 청산됐다. 이 역대 최대였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있었던 뒷단에서는 알트코인에 이자 좀 집어넣어줘. 지금
이거를 루미스가 왜 하겠습니까? 그 뒷단에 월가 전통 금융에서 이자 기관들 이거 이더리움이 이자만 준다고 해도 거래량이 지금 수준 몇 배 될걸요? 이거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 투자는요, 이제 남과 반대로 가야 된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남과 반대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꼭 코인 투자가 아니어도 엄청 불안해요. 남들 다 공부하는데 나는 뭐 예체능 한다, 뭐 자녀 이제 교육 진로 할 때 불안해요. 남들이랑 같이 가는 거, 남들 다 공무원 한다고 하면 나도 공무원하고 남들 고시한다고 하면 나도 고시를 해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군중 심리라고 합니다. 반대로 가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요.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인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셔야 되는데 싸게 사는 것과 비싸게 파는 것이 남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다? 엄청 불쾌하고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안한 거예요. 이게 수익을 내는 비결입니다. 저는 지금도 비트코인, 뭐 미국의 우량 코인, 제가 사기 나쁜 타이밍이면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중에 진짜 뭐 끝자락에 됐을 때 지금부터 들어가시면 큰일 나겠죠. 근데 지금 같은 뭐 비트는 모르겠지만 이제 좀 우량 알트코인들은 제가 볼 때 가격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채널보다야 적겠지만 희망 고문은 그만해라.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가스라이팅은 이제 그만해라. 뭐 이런 분들 계속 나오시죠. 반면에 나 돈이 없다. 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저 이해가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는 이번 사이클을 끝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사이클의 끝이 2025년이다. 그러면 무리를 하게 돼 있어요. 영끌 비투해서 어떻게든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 조바심이 평정심을 흐트러뜨리면요. 이상 행동을 하고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30년까지 보세요. 저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두 번째, 믿음을 공부를 해서 믿음을 쌓으면 그냥 한 방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드가 적으면 수익도 적어요. 시드의 중요성. 시드머니는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버는 수밖에 없겠죠. 뭐 근검 절약도 하고 시드 모으는 3년 4년이 걸렸다. 전 그것도 투자라고 봅니다. 여기에 운까지 따라주면 더 좋겠죠. 제가 살 때도 찝찝하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팔 때도요. 찝찝할 겁니다. 그때 뭐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뭐 그러니까 24년 3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비트코인 1억 원 시대가 열렸다 하면서 그때 대한민국에 특히 1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환희에 확 그냥 찼었거든요. 그런 순간이 또 올 겁니다. 그때 파는 건 진짜 찝찝할 거예요. 그게 뭐다? 정상이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한 달입니까?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3월 말 정도 되면 꽃이 핍니다. 봄날은 오고 지금까지도 이제 좀 날씨가 조금 이제 차가운 면이 있죠. 금세 한 달이요? 아니요. 이제 몇 주만 지나도 따스한 기운이 올 겁니다. 원래 동이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춥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